파트는 일단 여성 선수의 훈련을 이제 좀 파워 생략에서 다루는 부분인데요. 세 가지 증후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이 부분은 뭐 어느 시험에든 다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식이에 문제가 생겨서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 때문에 골밀도가 낮아지거나 요 세 가지가 이제 여성 운동선수에게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면 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임신에 대해서도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월경 기능 장애랑 섭식 장애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골무기질 장애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기전은 다음과 같아요. 요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표 그대로 갖고 온 거고 나머지 정리해서 적어 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뭐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혼자 공부할 때도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을 살짝만 할 건데 요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경, 증식기, 분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난소 주기고요. 하나는 이제 월경 주기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얘는 이제 난포가 발달되고 배란이 되고 이거의 주기에 맞춰서 나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는 자궁 내벽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월경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한 주기가 나눠진 거라서 요거는 각각 주기를 나누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 운동선수에 관해서는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를 따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호르몬의 변화와 요 난포가 발달되고 배란되고 황체가 생성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요 주기를 봐주시면 돼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때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난포기 때 운동상의 이점이 좀 많이 있다. 왜냐면은 에너지 대사 효율이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근력이 황체기보다 높게 보통 측정이 되기 때문에 난포기 때 운동상의 이점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황체기 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대사가 좀 상대적으로 활발해져서 근육이나 조직의 분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동 그런 퍼포먼스가 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신 중에 이제 운동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부분은 ACSM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고 뭐 어떤 거를 좀 피하면 좋고 어떤 걸 조금 더 하면 좋다라는 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책에서는 조금 더 간결하게 나와 있고요. 건강상의 이점과 어떻게 이제 중강도로 운동을 할 때 심박수를 설정하면 되는지가 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체온 조절이랑 수분 섭취 그리고 중단 신호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중단 신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CL 부상은 뭐 남자나 여자나 사실 똑같죠. 그리고 이분의 해부학적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불분명하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ACL 부상 같은 경우는 기전이나 이런 거는 크게 다른 게 없다. 근데 다만 이제 난포기나 배란기 동안에 부상 위험 증가 가능성이 이제 좀 제기되고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이고요. 아동 같은 경우도 그 아동을 위한 스포츠 컨디셔닝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플러스 ACSM에서 어린이랑 청소년을 위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운동 손상학 같은 거에 이제 아동 같은 경우 막 오스굿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이 있는 게 조금 해부학적으로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근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감독하고 이제 점진적 과부하의 법칙을 좀 지키고 사전에 검진 같은 걸 잘 하면은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근비대 같은 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호르몬 환경 차이로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하고요. 이때 근력이 강해지는 원인은 이제 저희가 운동을 처음에 하는 것과 똑같이 신경계 적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아동을 위한 거는 일단 재미가 일단 우선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골밀도 증가랑 뼈 자극에 대한 게 어느 책에나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랑 천식, 간질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당뇨 같은 경우 이 장에서는 좀 일형 당뇨에 대한 게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각각의 이제 주의사항,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면은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당 수치가 잘 관리되면은 운동을 참가를 하는데 크게 제한은 없다. 대신 합병증 같은 게 있으면은 당연히 참가 제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이제
그 운동할 때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에는 어깨 부위,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부위 등 운동 시 혈류량이 증가하는 근육 부위에는 인슐린 주사를 일단 피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발달됐잖아요. 옛날에는 일일이 막 손을 다 땄는데 지금은 이렇게 붙이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이 수치와 상관없이 본인 신체의 반응을 본인이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천식 같은 경우도 스쿠버 다이빙을 제외하면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가 모니터링을 항상 해야 되고, 이제 다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전우조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간질 같은 경우에는 간질 자체도 위험한데 이제 발작이 일어나서 다른 낙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 조금 더 2차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2차 부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피해 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접촉 스포츠 같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복싱 같은 경우에 뇌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게 조금 더 발작의 위험이 있다는 고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확실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 유의해야 된다는 거 저희는 전문가니까 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개 다 어쨌든 조절이 가능한 게 중요하다, 약물로서. 다음은 이제 중장년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장년의 큰 특징으로는 아무래도 요 근감소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뼈 골밀도가 낮아지는 게 조금 큰 차이랑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앞서서 좀 많이 다뤘으니까 여기 정리만 따로 제가 해놨습니다. 지구력, 수행 능력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산소 섭취량 공식이 최대 심박출량이랑 최대 동정맥 산소차를 곱한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최대 심박수랑 1회 박출량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산소 추출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운동 계획을 짜거나 해야겠죠. 다음은 또 영양입니다. 이 로딩이랑 밴딩이라고는 보통 보디빌딩에서밖에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이제 요 로딩에 대한 내용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전에는 완전히 다 고갈을 시킨 다음에 이제 글리코겐을 다 밀어 넣어서 이제 로딩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연구 결과로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고강도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글리코겐이 항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막 그 다음에 고갈 저탄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최신 견해입니다. 90분 미만 경기랑 이상 경기로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섭취량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그거랑 같이 이 휴식과 점점 강도를 줄여가는 것과 병행을 했을 때 더 이 탄수화물 로딩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요 섭취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외워가지고 지금 말로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실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아예 그냥 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백질 섭취에 대한 부분이고요. 단백질 섭취도 기존에 막 키로당 0.8g으로 저희는 이제 다 이제 세팅을 했었는데,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는 킬로그램당 1.2에서 2g까지 권장을 하고요. 고강도 훈련이나 체중을 내가 감량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범위를 섭취하라고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다 조금 당연한 건데, 특히 탄수화물을 같이 잘 먹는 게 오히려 단백질을 더 아끼는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보다 무조건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해야 된다. 대신 탄수화물이 고갈된 상태에서 노인이나 이제 그럴 경우에 보충제 많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류신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더 필요량이 증가하다고 했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단백질에 대한 설명도 따로 나와 있는 부분 정리해서 넣어놨고요. 근데 의외로 운동 끝나고 우유를 먹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유청과 카제인에 대한 장점을 모두 가져서 회복 음료로 굉장히 좋다고 해요. 자, 다음 수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분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운동생리학 공부하면서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해당 장에서는 운동 전과 중 그리고 후에 대한 섭취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알겠지만 맹물만 먹는 것보다는 전해질이 있는 거를 섭취해 주는 것이 다라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분이랑 비타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써놨으니까 또 읽어보시고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환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이제 고지대 환경이 나오고요.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기압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감소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산병 같은 것도 많이 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고도별 산소 포화도가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지대일수록 아무래도 체온 조절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환경에서 단시간 무산소성 운동을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남자랑 여자의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고산에서 훈련을 하고 나서는 이제 단거리 종목 기록 같은 경우에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뭐 혈액 도핑할 때도 다 겹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분은 고지대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의 감소 기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고지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좀 낮기 때문에 해당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 훈련 같은 경우에 개인차가 그래도 조금 크다. 그리고 엘리트 선수일수록 감소폭이 좀 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지 거주하고 저지대 훈련 이런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지대 말고 고열 환경에서 이제 열 손상의 단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고열 같은 경우에는 정상 심부 온도가 약 이제 45도C에 도달할 경우에는 사망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날에 이제 뭐 트랙을 뛴다든지 아니면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더 위험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열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근경련부터 시작해서 뭐 열실신, 탈진, 열사병 이런 것들이 이제 열 손상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열사병이랑 일사병이 차이 같은 경우가 또 가끔 구술 면접 같은 데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알다시피 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갑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즉각적 체온 하강이 생존율을 결정한다고 또 써 있습니다. 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당연히 뜨거운 데에서 하면 안 되고 충분히 수분이랑 전해질 보충해야 되고 옷 같은 경우도 뭐 패딩 입고 하는 건 안 되니까 좀 통기성이 좋은 의복을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도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좋다. 반대로 이번엔 저체온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심부 체온이 얘는 조금 더 35도로 떨어질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하다고 하고 저체온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화가 아니어도 발생이 가능을 해요. 이런 저체온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인종이나 이런 것마다 좀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생 기전 같은 경우도 애초에 피부 온도가 이제 대기 온도로부터 대류나 복사열로 이제 손실이 되고 바람이 많을수록 더 이러한 열을 뺏기는 게 더 크겠죠. 저체온증 단계는 또 아래와도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대기 오염과 운동 수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대기 오염 같은 경우에는 오염 영향 결정 요소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노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운동 전에 노출 최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뛰거나 이런 것도 지금 막 이렇게 로드를 달리는 것보다는 산이나 좀 사람이 없는 곳에 이런 화석 연료 연소가 좀 적은 곳에서 하는 게 좀 더 좋다. 그리고 오전이라든지 오후 이때 고농도 시간대에는 운동을 좀 자제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민감도를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막 천식 이러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를 해야겠죠. 다음은 주요 오염물질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오존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치면은 농도라든지 위험에 대한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운동 계획을 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보조제 파트입니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믿어지는 모든 물질이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과학적으로 향상시켜지는 것 뿐만 아니라 플라시보까지 운동 보조제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영양소, 약물, 아까 말한 것처럼 생리적 방법, 그 다음에 물리적인 기계적인 방법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사용 현황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핑 얘기가 아니라 보조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도 투여량이나 아니면 대상자의 숙련도, 뭐 형태, 사용 기간 같은 다 고려해야 될 변수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최신판이잖아요. 최신판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가장 근거가 높은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전히 크레아틴이나 베타알라닌이에요. 네. 요거 두 개가 조금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경우고요. 따라서 요 네 가지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는 산소 보충에 대한 건데요. 산소 보충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운동 전이나 운동 후 같은 경우는 플라시보 효과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운동 중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산소통을 메고 우리가 뛰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쓰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보조 기법이다 라고 책에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혈액 도핑입니다. 혈액 도핑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적혈구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했던 고산지대에서의 효과를 노리는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자가수혈이나 동종수혈 같은 걸로 혈액을 이렇게 넣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생성 인자를 약물을 이용해서 적혈구를 더 만드는 호르몬을 아예 주사해 버린다고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그 고지대 훈련에서 몸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랑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적혈구가 과도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뭐 다 똑같겠죠. 혈액이 끈적해지거나 아니면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는 생물학적 여건이란 걸 이제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모든 증거를 다 이렇게 선멸해도 통장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막 돈이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면 너 이거 수상해 이렇게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선수들이 계속 꾸준히 측정을 한 것들이 기록이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적혈구 수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그 선수들의 생물학적 여건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이러한 혈액 도핑을 막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혈액 완충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강도 훈련을 많이 하면 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탄산나트륨을 의도적으로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분 미만인 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효과가 없고, 1분에서 10분 사이의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0.3g 정도를 섭취해주면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플러스로 플라시보의 효과도 조금 크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척추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경추, 흉추, 요추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오늘 들어갈 내용인 요추는 밑에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추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이 녀석이 이제 다른 척추뼈에 비해서 더 두껍고 커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래에서 이제 저희 몸의 하중을 좀 지지하기 위한 그런 구조로 얘가 진화를 한 건데, 이제 위에 이제 척추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팔도 있으니까 이 무게를 다 지지하기 위해서 육중하고 넓은 구조로 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을 보면 여기는 이제 척수가 뇌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는 구멍이고요. 관절 돌기가 이쪽에 있는데, 얘는 이제 디스크 그리고 근육과 힘줄이 붙는 구조고, 이제 요추는 굴곡, 신전, 꿀, 회전 이렇게 엄청 많은 움직임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저희가 흔히 하는 허리 디스크인데, 먼저 이 추간판이라 함은 디스크라 불리는 척추 사이의 섬유 연골로 마찰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 즉 이제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 안쪽에 여기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이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먼저 여기 척추 분리증은 무엇이냐? 척추뼈 뒤쪽에 연결 부위, 여기가 금이 가거나 끊어져서 척추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 척추 분리증은 주로 4번에서 5번 요추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여기 척추 전방위증, 이 녀석은 이제 척추 분리증이랑 뭐가 다르냐? 척추 전방위증은 위 척추뼈가 아래에 있는 이 뼈보다 더 배 쪽으로 이제 밀려 나오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유발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척추 분리증 또는 이제 척추의 퇴행 등으로 상하 척추 연결 부위가 여기가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을 합니다. 흉추나 경추, 요추 어디서나 이게 발생을 할 수 있지만, 흔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추가 하중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부 요추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잘 아는 척추 전만증, 간단히 말해서 이 요추가 과도하게 앞쪽으로 굽은 상태를 말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척추라고 하면은 얘가 전만증인데, 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앞쪽으로 굽은 상태입니다. 이 C자 곡선이 심화가 된 상태고, 이러면 이제 결국 정상일 때보다 배가 앞으로 나오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약간 오리처럼 되는 그런 느낌이죠. 허리 관련 근육은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사진으로만 가져왔는데, 앞뒤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육이. 뒤에는 뭐 기립근도 있고 앞쪽에는 뭐 복근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이 복근 쪽에 있는 근육들은 요추의 굴곡,
그리고 뒤쪽에 기립근 같은 것들은 이제 요추의 신전에 기여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흉요근막 이게 보니까 저번 주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진을 봤는데 이 사진이 참 좋더라고요. 다른 사진을 찾아봤는데도 이게 흉요근막이 흉추부터 이제 요추, 천골까지 덮고 있는 근막을 말을 합니다. 얘가 세 겹으로 총 이루어져 있고 지금 볼 거는 이제 광배근과 대둔근을 연결하고 있는 덮고 있는 흉요근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POS, Posterior Oblique Sling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져 있는 걸 왼쪽 광배근과 오른쪽 대둔근, 오른쪽 광배근과 왼쪽 대둔근 무슨 역할을 하냐? 이제 보행 시에 골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아니면 이제 밑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울 때 체간을 고정시켜서 이제 안정성을 이제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행을 할 때 과도한 전방 회전을 막기 위해서 대둔근이 수축을 하고 동시에 반대쪽 팔이 앞으로 나가면서 광배근도 같이 수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흉요근막의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요추의 안정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안정성을 기여하면서 이 녀석이 자연스러운 회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배드민턴을 칠 때도 몸을 돌리고 이게 다 자연스러운 회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전달하면서 이 흉요근막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스페셜 테스트인데 이 녀석은 이제 SLR 테스트. 그냥 간단하게 눕혀서 다리를 일자로 만들고 천천히 올려주는 거예요. 이 35도에서 70도에서 통증이 발생하면은 허리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테스트입니다. 이때 테스트를 할 때 돌시플렉션을 시키고 이 사진에서는 그냥 누워있지만 목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 이게 좀 잘렸는데 후버 테스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꾀병인 사람을 찾아내는 테스트입니다. 양쪽 발에 손을 이게 대가지고 이제 환측을 아픈 쪽을 들어 올려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프니까는 제대로 못 올리기 때문에 반대쪽 발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꾀병인 사람은 그냥 아픈 쪽 올려보라고 해도 그냥 잘 올려요. 이 반대쪽 발에 압력이 없이. 그거를 통해서 꾀병인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밀그램 테스트. 피험 전문자서 누운 상태에서 발 살짝 들고 30초 동안 유지를 시키는 건데 이게 잘 버티지 못하면은 양성으로 간주를 하고 디스크 탈출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 전방정위증과 척추 전만증의 차이. 거의 구조적 차이인데 이게 전방정위증, 이게 전만증. 전방정위증은 이제 쉽게 말해서 뼈가 미끄러진 거, 어긋난 거. 부러진 거는 이제 분리증. 이게 분리증이 생기면서 이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전방정위증이. 그런데 전방정위증은 결국 위아래 뼈가 어긋나서 미끄러진 거. 그리고 전만증은 이제 척추가 이제 정상보다 굽어진 거. 둘의 차이는 이제 척추의 모양에 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